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광해군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해군의 정책을 배워 나가는 과정에서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광해군의 국내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갔는지 국내 정책을 좀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광해군의 집권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이걸 이해하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죠. 광해군은 선조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임금이 됩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을 겪었던 임금이고요. 따라서 광해군이 집권한 시기는 조선이 임진왜란이라는 혼란을 겪은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왕이 된 광해군의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전쟁에 크게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지고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조선의 상황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의 정책을 단행해 나갑니다. 이걸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전후복구 사업을 실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전쟁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된 큰 피해는 많은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많은 농경지가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일단 국가의 입장에서는 인구를 제대로 정리를 해줘야지만 국가의 재정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적 대장을 정리하죠. 호적이라는 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적 대장을 정리해서 남아있는 인구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뿐만 아니라 토지 대장을 정리합니다. 토지의 양과 토지의 소유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럼 가볼게요. 인구와 땅을 왜 이렇게 조사하려고 할까요?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지만 백성에게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죠. 세금을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은 나라 국가 재정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닐까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의 목적은요. 국가의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죠. 자, 두 번째 노력은요. 이런 것으로 실시가 된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얼마나 국방을 튼튼히 해야 함에 대한 절실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선거학 같은 것들을 수리합니다. 그리고 무기도요. 고장나거나 잘못된 것을 있으면 수리도 하고 보완을 하죠. 이런 식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되네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백성의 삶을 어루만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민생 안정이라고 표현해 보는데요. 백성의 삶을 어루만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대동법이라고 하는 세금 제도를 광해군 때 실시하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가 된 것은 아니고 경기도 지역에만 일부 실시가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시행되는 것을 반대했었거든요. 자, 그럼 대동법이 뭔데요? 이 정도 개념만 우리 좀 알아봅시다.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조세, 공납, 그리고 여기였답니다. 조세는 쌀을 토지 소유에 따라서 쌀을 세금으로 내는 건데요. 여기서는 상당히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공납이 바로 문제가 되었어요. 공납은 백성들이 가장 고단하고 내기 어려워했던 것이 바로 공납입니다. 뭐를 세금으로 내는 거죠? 특산물이죠. 조선시대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서울의 임금에 계신 한양까지 운송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어려움이 따랐어요. 영주 지역의 특산물이 감이라고 합시다. 이 감이 육상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려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이 감이 운송되는 과정 속에서 썩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이 비싼 특산물을 만들어서 임금에게 보냈는데 임금은 이 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백성은 공납을 내야 하고요. 임금이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특산물을 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공납을 내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특산물을 이거 대신 쌀로 내게 하는 제도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대동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이해만 해주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임진왜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그렇죠.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나라의 의학기술이 발달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광해군의 업적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광해군의 대외 정책입니다.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건데요. 광해군의 대외 정책을 우리는 중립외교라고 표현해 볼게요. 중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중립은 뭐를 얘기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싸워요. 너는 누구 편을 들 것이니? 나는 두 분 다 응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중립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광해군도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여진족의 세력과 그리고 오랫동안 조선이 임금으로 섬겼던 명나라 세력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중립을 지켜나가는데요. 광해군의 중립외교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것을 선생님이 그 구도를 가지고 좀 설명해 봅시다. 중국의 패권은 명과 그리고 여진족, 이 여진족의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면서 나라를 세우죠. 이 나라를 우리가 후금이라고 부릅니다. 12세기에 여진족이 처음 세운 나라가 금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금이 세워졌다라고 얘기해서요. 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누르하치가 이 민족을 통일하죠. 이 여진족과 후금은요. 중국 대륙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큰 경쟁 구도를 가지고 싸우게 된답니다. 중국의 주인이 누가 되냐라고 하는 아주 치열한 전투예요. 이 과정 속에서 가운데 조선이 끼게 되죠. 자, 일단 명과 조선의 관계는 조선이 세워졌을 때부터 명을 임금으로 섬기는 4대 관계입니다. 더욱이 이 명나라는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조선을 도와 원군을 출병시키기도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과 명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렇죠.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빨간색은 제가 친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런 구도였답니다. 명과 여진족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명나라는 조선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조선아, 우리를 도와줘. 우리에게 여진족, 후금을 정벌할 수 있는 군사를 좀 파견시켜줘. 이때 광해군은, 이때 이제 이 조선의 군주가 광해군인데요. 명나라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배신지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의 요청대로 13,000명의 군대를 파견해요. 이 13,000명의 군대를 파견했던 장수가 바로 강홍립이라는 장수인데요.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를 파견을 하죠. 그리고 조선의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밀명을 합니다. 밀명이라는 거는 왕이 몰래 명령을 하는 거죠. 홍립아, 너는 가서 명나라를 도와주어라. 그러나 이 전쟁에서는 분명히 후금이 승리할 거야. 왜냐하면 이제 명나라는 쇠퇴했고 지는 해고 후금은 뜨는 해기 때문이지. 이럴 때 너는 후금과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 그리고 후금이 승리해서 조선의 장수를 잡았을 때, 네가 잡혔을 때 후금에게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후금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요. 우리는 후금을 싫어하지 않아요. 단지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와준 겁니다라고 이런 자세를 취하렴이라고 밀명을 내리죠. 어때요? 그렇다면 후금과 조선의 관계도 어떤 관계죠? 그렇죠. 싸울 의지가 없어요. 후금 좋아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 자체가 어떻죠? 둘 간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친선을 유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좋아요. 중요한 기출 포인트는 한 가지 더 정리해 볼게요. 일단 광해군은 왜 이와 같은 중립 외교를 하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임진왜란 직후의 조선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이 후금은 분명히 명나라보다 강하기 때문에 후금이 성장할 것을 알고 있죠. 명나라하고의 명분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것도 물론 무시를 못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후금하고 또 한 차례 전쟁이 이루어진다면 조선은 정말 회복하지 못할 큰 어려움을 겪을지도 몰라요. 백성을 위해서 선택한 광해군의 외교 정책이 바로 중립외교죠. 이걸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적인 자세보다 국가의 실리를 추구하는 자세죠. 그래서 이 둘 중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그렇죠. 실리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광해군의 중립외교죠.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중립외교 내용을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요. 광해군은 이 중립외교가 반드시 한 문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꼭 복습해 주셔야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을 핵심 정리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광해군의 중립 외교를 살펴봤죠. 특히 광해군의 국내 정책으로는 전후복구 사업이 있었고요. 전후복구 사업이라는 것은 전쟁 이후에 국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에요. 자, 중립 외교를 또 중요하게 다루었죠. 광해군의 대외 정책으로서 명과 후금 사이의 중립을 지켜 실리를 추구하려는 대외 외교 정책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볼 거예요. 자, 먼저 문제를 풀어보셨죠? 같이 답을 맞춰볼게요. 1번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광해군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경제적으로 토지대장과 호적대장을 정비하였으며 경작지를 개간하였죠. 경작지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야기한답니다. 또 약해진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 성곽을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답니다.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요, 대동법을 실시하기도 하였고요. 또 허준으로 하여금 동의보감을 편찬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너무 중요한 문제죠. 별표 하나 쳐주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광해군은 전쟁 뒤 약해진 명나라, 새로 성장한 후금 사이에서 어떤 외교를 실시했죠? 그렇죠. 중립 외교를 실시하였죠. 그래서 국가의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였다라는 것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광해군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광해군이 시행했던 이런 정책들은 조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요. 오늘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